네, 안녕하세요. 대박플러스 김보람입니다. 네, 오늘까지 3일 연속으로 코스피 지수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장중 반등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속에 결국 0.05% 하락, 약보합권 후에 마무리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오늘 하락에는 일단 중국발 악재 속에 철강주가 약세를 오늘까지 이어갔고 이 때문에 투자 심리가 위축됐던 것이 원인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듯 지수나 주가에는 갖가지 사회적 현상들이나 경제적 영향들이 미치게 마련인데요. 오늘 고스톱의 투자 비법 시간에는 바로 이런 산업 연관성에 대해 파헤쳐보는 증시 나비 효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잠시 후에 고스톱의 투자 비법 시간에서 이성규 팀장님의 증시 나비 효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는 현재를 반영하고 현재는 미래를 반영한다. 고정관념은 투자시장 최대의 적. 시장은 선을 그리며 움직이지만 그 끝은 점이다. 이성규의 나비 효과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이성규의 나비 효과 본격적인 강의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궁금한 점 생기시면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라글 게시판 접속하셔서 질문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여러 전문가분들이 답글 달아주고 계시니까요. 공부하실 때는 게시판 활용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 센티비에서 증권 전문가 방송 샘플러스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현명한 투자를 위해 샘플러스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의 퀴즈 알려드립니다. 매일매일 정답자 2분을 추첨해서 선물 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3월 31일 부산에서 강연을 개최하는데 이 초청권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문제 나갑니다. 오늘의 문제는 바로 이 문제인데요. 검은 백조를 뜻하는 말로 가능성 없는 일이 발생했을 시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화제가 되었던 탈레비 쓴 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블랙스완, 2번 도널드 덕, 3번 월스트리트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이나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라글 게시판을 통해서 정답과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강의 끝까지 함께 하시면 쉽게 알아내실 수 있으시니까요. 오늘 강의 끝까지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성규의 나비 효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증시 나비 효과를 알아보고 유망 산업이나 종목을 캐치하는 데 필요한 노하우까지 모두 알려주신다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네. 그동안 뭐 나비 효과 이렇게 해서 많이 했었는데, 근데 네. 그런 것도 좋지만, 그러니까 그 부분들,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얘기들, 그러니까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정확히 뭐 산업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이제 주제는 이제 산업 연관성에 대해서 보는 건데요. 사실상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종목 하나만 보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업종만 보는 것이냐라고 하는데 사실상 그렇게 봐서는 그 업황이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는 모릅니다. 여러 산업들이 연관돼 있고 그런 산업들이 어떤 인과관계를 가지면서 같이 움직일 때 말 그대로 이렇게 우리 선택했던 그런 종목들이나 아니면 업종들이 이제 상승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한번 집중적으로 좀 파헤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산업 연관성을 분석하는 노하우 오늘 배워볼 텐데 최근 나온 뉴스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이번 주 이성규 팀장님께서 뽑아주신 뉴스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 그 세 가지 네. 정도가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뭐 첫 번째 기사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최근에 가장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을 겁니다. 삼성에 관련된 네. 이슈인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삼성 SDI에 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죠. 아마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보유를 하고 계실 거고요. 분명히 최근에 들어서 계속해서 안 좋은 소리들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소리들 나오고 있는데 일단 가장 최근에 나온 기사부터 우선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그 보쉬라는 회사와 그 SB 리모티브라는 어떤 그 2차 전지 전문 2차 전지인데 자동차용 2차 전지 전문 회사를 합작 설립했었죠. 근데 이 보시아의 그 합작이 중단설이 지금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이제 이렇게 됐기 때문에 2차 전지 산업 자체에 있어서 약간은 좀 삼성 SDI가 뒤처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좀 급락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지금 한 3일 정도인가요? 제가 봤을 때 한 3, 4일 정도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걱정이 많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물론 많은 증권사들에서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크게 영향 없다. 그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지금 현재 삼성 SDI 제가 판단하기에도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들을 일단 뉴스는 이렇게 나오고 지금 현재 나오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삼성 SDI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그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꼼꼼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 SB 리모티브라는 회사 앞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 SDI와 보쉬가 합작해서 만들어 놓은 회사입니다. 근데 보쉬가 안 한다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삼성 SDI라는 회사는 2차 전지 중에서도 이 2차 전지가 어느 부분의 주력이냐면 자동차용은 아닙니다. 사실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바로 어디냐? 그래서 IT 쪽이죠. IT 2차 전지가 이제 그 삼성 SDI의 주력입니다. 이쪽이 주력인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자동차용 2차 전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SB 리모티브가 합작이 돼서 설립은 됐지만 공급처들이 좀 많이 확보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공급 자체가 끊긴 것은 아닙니다. 지금 끊긴 거 아니고 그냥 보시가 나간다는 얘기인데 무슨 이유에 있어서인지 뭐 나가는 건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말 그대로 매출 비중은 IT가 높습니다. 이게 거의 보통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캐시카우라고 그러죠. 삼성 SDI의 주력 그 어떤 매출처라고 이제 매출 그 자금을 끌어들이는 그런 요소라고 좀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IT용 2차 전지가 주력이고 사실상 그쪽 자동차용으로 보게 되면 삼성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삼성 SDI와 경쟁 기업이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LG화학이죠. 사업 구조를 보게 되면 LG화학 같은 경우가 이제 자동차용 2차 전지에 굉장히 좀 필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나 과거에 이런 얘기가 SB 리모티브가 만약에 LG화학하고 연관성이 있다 그러면 약간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력 사업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건 주력 사업이 아니라 주력 사업이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IT가 이 삼성 SDI의 주력 사업이라는 거 이것에 우선적으로 중점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여파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바이고요. 중요한 점은 뭐 공급처가 끊긴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보시면 떨어져 나간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를 또 한번 볼게요. 분명 옛날부터 이렇게 예전부터 삼성 SDI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 되게 궁금해하실 겁니다.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이 SMD, 그러니까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의 약자죠.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하고 삼성 LCD랑 합병하는데 왜 삼성 SDI가 떨어지냐 이겁니다. 삼성 지금 삼성 LCD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지분 구조가 이 삼성전자랑 바로 이제 SDI가 50대 50으로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LCD 쪽이 지금 삼성 LCD가 이게 지금 요즘에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LED, OLED 이쪽으로 사업 자체가 가죠. 그래서 LCD 쪽이 적자가 나는데 이거를 말 그대로 SDI에 넘겨주는 겁니다. 넘겨주게 되면 실제적으로는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쪽에서 수익이 나왔던 것이 삼성 LCD가 깎아먹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삼성 SDI의 수익력은 낮아질 것이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그러면서 그 반사이익으로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실적 부분도 있지만 이런 측면들이 있어서 삼성 SDI는 하락세, 그리고 삼성전자는 상승세,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뭐 삼성전자는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것만 가져가고 안 좋아하는 거는 뱉는다. 뭐 이런 식의 말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위험한 발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정확히 모르는 거죠. 그것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어차피 이게 디스플레이고 LCD도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러면 두 개가 합쳤을 때 물론 순이익 측면에서 보게 되면 분명히 감소가 할 겁니다. 감소는 할 거지만 중요한 것은 같은 디스플레이라는 거죠. 그러면 무슨 효과가 나타나냐면 바로 이제 비용이라는 거, 이 비용의 절감 효과가 나타나게 되죠. 그럼 물론 수익성이 낮던 만큼 그만큼은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이 비용 자체가 줄어든다는 건 시장에서 전혀 지금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주가 급락하니까 그냥 무서운 거죠. 무서우니까 그냥 팔고 매도를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예상보다는 순이익이 크게 감소하지 않을 거다라는 이제 의견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인데 태양광 산업 이거 계속 적자다. 라는 얘기들 많습니다. 굉장히 또 우려도 많고 왜냐하면 또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이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굉장히 좀 자부심도 뭐 가지는 것도 있고 신사업 성장 동력을 했는데 저희가 적자다. 정확히 말씀드리게 되면 2011년에
태양광으로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한 기업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그럼 이런 기업들 뛰어들었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업, 대부분의 기업들이 특히나 반도체 관련 기업들. 왜 그러냐면 반도체랑 이 태양광이 그 공정 과정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폴리실리콘하고 인고 웨이퍼 막 이런 거 만드는 과정들이 반도체랑 똑같아서 이런 기업들이 많이 뛰어들게 돼요. 너무 많이 뛰어들다 보니까 말 그대로 파이가 이만큼 있는데 그전에는 뭐 한 3명이서 나눠 먹었는데 파이는 조금 더 커진 것 같아요. 한 1.5배 커진 것 같은데 이거를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쪼개 먹으니까 수익성이 당연히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는 뭐 수요도 안 나오고 그래서 말 그대로 적자가 진행이 됐습니다. 사실상 2011년에는요. 근데 2011년 말부터 2011년 거의 말이죠. 그 미국 신용등급 강등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많은 기업들이 태양광 산업에서 퇴출을 하게 되고 좀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폴리실리콘 가격이 일시적으로 반등세가 이제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서 또 무슨 얘기들이 나오냐면 이제 태양광 산업이 바닥이다. 근데 제가 몇 번은 말씀드렸지만 태양광이라는 게 그 발전소가 이제 세워져야지만 말 그대로 뒤에 있는 태양광 업체들이 뭐 자기네 재료들을 공급을 하고 이런 결과가 오는 건데 발전소가 언제 한번 세우겠다 해서 뚝딱하고 세워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 당시가 또 최근에 그 태양광 산업도 이렇게 반등하다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말 그대로 태양광 산업 전체 산업은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기대감들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런 결과가 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생산도 많이 하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또 먹을 게 없죠.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서 또 폴리실리콘 가격이 또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 점들이 이제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함부로 좀 바닥은 예측하면 안 되는 건데 일단 그런 점들이 좀 많이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적자폭이 축소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말하면 뭐냐면 수익성이 생겨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적자폭이 축소된다. 그래서 그래도 그냥 적자네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적자가 줄어드는 것도 순이익을 깎아먹는 요소를 제외해버리니까 돈을 번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적자폭이 축소되는 그런 것도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나오고 있는데 그냥 제목만 보게 되면 보세요. SB 리모티브 자 해체 합작법인 해체 넘긴다. 그래서 지분 가치에 대해서 이 지분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안 좋죠. 기사. 자, 태양광 산업 계속적 적자다. 적자폭만 줄였다. 안 좋죠. 그렇다 보니까 삼성 SDI가 그 기운에 눌려서 지금 못 갑니다.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 물론 PER은 많이 좀 올라간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이익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순이익이 떨어졌는데 사실 이 회사 주식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물론 PER도 중요합니다. PER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다 알다시피 PBR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 PER 가늠하는 이제 수익성 부분이 말 그대로 마이너스만 아니라고 한다면 자산 가치는 깎아먹지 않아요. 말 그대로 작년까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장사를 하는데 뭐 1,000원을 벌었다고 하죠. 근데 올해 그런 것들이 급감해가지고 뭐 인건비도 주고 다 주고 했는데 100원 남았다고 쳐요. 그러면 작년에 1,000원 벌었으니까 1,000원 벌었고 그걸 저장해 두고 올해 100원 벌었기 때문에 총 자산 가치는 얼마 늘어난 거냐면 순이익은 큰 폭으로 줄었지만 자산 가치는 1,100원이 된 겁니다. 어쨌거나요. 지금 삼성 SDI의 PER이 얼마 정도 되면 0.9배입니다. 눈 씻고 지금 IT 관련주들 한번 찾아보세요. PBR이 0.9배가 되는 그런 기업이 있나. 이런 가치들 다 반영하고 나서도 지금 현재 0.9배 이하로 또 떨어집니다.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 기업들이 이익 수준도 중요하지만 자산 가치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역으로 놓고 봤을 때는 무슨 결론이 나오게 되냐면 사실 투자는 그렇습니다. 최악의 순간이 어떻게 보면 진짜 최고의 투자의 순간이 될 수 있는데 자꾸 그런 것들을 투자자들은 굉장히 많이 좀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2008년에도 그런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투자분인데 2008년 초반에 이게 투자를 해서 그래도 2008년 그 금융위 발발 전까지 굉장히 좀 수익을 그래도 좀 봤었어요. 왜냐하면 2007년에 올라갔다 내려온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주식이 최고라고 하다가 2008년에 증시가 반토막이 나보니까 그 뒤로는 아예 주식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정확하게 주식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가 어디까지 내려갔었냐면 800포인트, 890포인트를 가리켰을 때예요. 진짜 바닥이었죠. 사실은 그래요. 모두가 이제 끝이야. 모든 게 끝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바로 그 최고의 어떻게 보면 투자 수준이라는 거. 그래서 밸류에이션 가치를 좀 보니까 그렇게 나쁜 수준이 아니다. 오히려 저평가 수준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좋아진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개선이 되게 됐을 때는 분명히 수익성 구조는 개선이 될 것이라는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삼성 SDI에 대한 투자 전략 자체는 사실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수가 좀 가능한지
가능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혹시나 많이 두려움에 떨고 계셨던 뭐 투자자분들은 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좀 위로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삼성 SDI와 보쉬의 합작 중단설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했다는 기사를 통해서 자동차용 2차 전지 산업 동향을 살펴보면서 또 삼성 SDI의 투자 전략까지 모두 짚어봤습니다. 근데 앞서 세 가지 내용을 준비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여기서 끝이 아니겠죠? 네, 그렇죠. 당연히 끝이 아니죠. 세 네. 가지 했는데 한 가지만 하고 끝내면 안 되고. 두 번째 이제 제가 준비한 기사는 요번 이게 나왔습니다. 아파트 출입문으로 스마트폰 연다. 근데 우리가 과거에 어떤 영화 같은 거나 그런 것들 보게 되면 미래 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런 게 나오죠. 뭐 예를 들어서 전화로 뭐 이렇게 전화하면 뭐 보일러도 꺼지고.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으로 여는데 이거는 그 원격 시스템 그런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거리 무선 통신이라서 Near Field Communication이라서 NFC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 NFC로 많이 알려진 게 뭐냐면 결제죠. 결제 이런 수단으로 쓰이는데 워낙 무선 근거리 통신인데 이거랑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블루투스와의 이제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크게 차이점보다는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이게 보안성이 더 좋다고 합니다. Near Field Communication NFC가 이건 약간 보안성이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차이점이 저도 있는 거는 알고 있지만 뭐 정확히 차이점 모르는데 하여튼 비슷한 방식이죠. 근데 이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결제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는 그거 가지고 스마트폰이 이제 핸드폰이 있으면 그걸로 말 그대로 그 뭐 집 앞에서 이렇게 하면 다시 문이 열린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실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파트 출입구도 될 수 있고요. 뭐 사무실이나 회사 이런 곳에서 이제 그런 것들 인증 과정을 거친다라는 건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기사가 딱 나오게 되면 오늘 이제 제가 주제를 그런 어떤 나비 효과에 대한 부분도 있고 마지막에 뭐 산업 연관성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기사들을 보면 이제 NFC구나. 그러면 아니면 이제 그러면 저것 때문에 결제주가 뜨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이미 어느 정도 주가에 다 반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사를 보셨을 때는 이미 그런 정보들은 미리 다 나가 있어요.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그 뒤에 있을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NFC의 이용 범위가 일단 첫 번째로는 확대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사에서 포인트를 우리가 항상 잡죠. 저도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용 범위가 확대된다라는 거. 그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결제만 한다고 했는데 저런 기사가 나왔네. NFC가 또 확대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요. NFC의 핵심은 아마 이런 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는데 이게 머신 투 머신이라고 그래가지고 M2M이라는 이제 기술이 있습니다. 이게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버스 정류장에 있으면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가 어디 오고 여기 정류장에 몇 대가 오고 저기 정류장에 몇 대가 오고 아니면 앞에 정류장에 몇 대가 이미 갔고 이런 것들 나오는 거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로 뭘 보냐면 뭐 거기 그 정류장 안에 이렇게 전광판 있어서 몇 분 후 도착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스 한 대가 뭐냐면 이게 M입니다. 머신이고요. 거기서부터 전송이 돼서 이 전광판에 보이거나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신 투 머신이죠. 그래서 NFC의 핵심이 그겁니다. 보세요. 결제, 스마트폰으로 말 그대로 통신을 통해서 거기서 결제를 하는 겁니다. 결제 도구를 이용해서요. 머신 투 머신이 되는 거죠. 아까 스마트폰으로 아파트 현관문 여는 것도 그런 겁니다. 이 스마트폰이 말 그대로 현관문에 있는 도어락이랑 머신 투 머신 해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전송 방식이죠. 그래서 이 M2M이라는 것이 활성화된다는 얘기죠. 말 그대로 NFC를 이거 기술을 만드는 기업들을 투자하면 그거는 굉장히 힘듭니다. 이건 어차피 시장에 나와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과거로부터 이런 것들이 옛날에 애플에서 저거를 많이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이미 그 종목들은 대부분 부각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건 좀 그러니까 많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 이건 다른 기사였는데 정부가 통신사랑 와이브로만 구축을 좀 확대한다라고 그러죠. 이건 뭐냐면 다 아실 겁니다. 통신 이용요금 부담 완화. 와이브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데이터 뭐 쓸 때 뭐 무제한도 있고 몇 기가 이렇게 쓰게 되는데 와이파이망에 가면 대부분 그런 건 무료죠. 무료고 그런 것들을 설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쾌적한 그 정보 기술이니까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에서 IT 기술을 말 그대로 쓰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혼선이 있다거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를 겪을 때 이런 IT 기술은 발전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정부에서 좀 이렇게 말 그대로 강하게 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왜 그러면 사람들한테 그걸 공짜로 그렇게 이용하게 하면서 뭐가 남냐? 당연히 남는 거 없죠. 와이파이를 이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내는 건 아닙니다. 물론 통신사랑 와이파이 계약을 맺거나 그렇게 되면 내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그 사업자들이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예를 들면 커피숍 주인이 와이파이망을 자기가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사는 거, 그러니까 쓰는 거죠. 그래서 커피값을 내든지 뭐 아니면 다른 거 먹으면서 돈을 내든지 그런 방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이것이 그것만 보고서는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요. 이게 말 그대로 이런 범위, 그러니까 IT의 이용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그런 통신망 자체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말할 수 있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 뉴스 기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엔텔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아마 그 빅데이터 관련해 가지고 이슈를 꼽으면서 그때 엔텔스와 IT 솔루션 기업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했는데 사실 이 기업을 제가 한 3주 전에 직접 이제 탐방을 갔다 오면서 굉장히 좀 인상이 많이 그러니까 인상 깊게 남았어요. 이 회사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조금 이렇게 주가가 그때부터 한 20%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 과금 솔루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으로 요금 얼마 나왔구나 이런 거 보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구축해주는 그런 회사고요. LTE가 최근에 진행이 되면서 LTE가 특히나 아이패드가 이 부분에 대해서 LTE로 아이패드를 내게 되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수혜도 역시나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그런 것들 망을 구축하면 굉장히 일거리가 많죠. 일거리가 많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 제어 솔루션 아마 이거는 좀 생소하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뭐 3G망 쓰거나 아니면 와이파이 좀 가가지고 가끔 이렇게 끊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냥 자동으로 끊기죠. 그건 왜냐면 어느 구역 안에 쓰는 사람들이 많게 되면 통신 보호가 걸리기 때문에 자동으로 끊는데 그것을 이 회사가 하는 겁니다. 엔텔스라는 회사가 그런 것들 정책 제어 솔루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 그걸 끊고 다시 한번 쾌적하게 돌리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상당히 중요하죠. 앞으로도 많아질 거니까요. 그리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바로 이제 엔텔스의 이제 주력 산업입니다. 주력 사업 부분이고요. 두 번째 여기는 이제 성장 동력입니다. 여기 써 있죠. 이건 주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 회사의 캐시카우적 요소라고 한다면 여기는 성장인데 이 플랫폼 기반으로 해가지고 M2M 시스템이 이제 이 회사의 성장 동력입니다. 실제로 그 위치 기반 서비스 뭐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버스가 메시 오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 M2M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매출 비중은 이쪽에서는 크진 않습니다. 지금 매출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은 어디냐면 일단 여기입니다. 4G랑 LTE 쪽하고 이쪽으로 이제 매출 비중이 커지는 측면이 있고 근데 향후 수익성은 이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 좋은지는 제가 이따가 또 한번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좀 많이 올랐긴 했는데 아직도 좀 저평가인 건 맞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이것도 역시나 그렇게 많은 종목은 아니어가지고 올라가서 뭐 좋아할 기업도 아니고 뭐 그런 기업인데 일단은 굉장히 좀 우수한 기업이고 좋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 이 회사에 좀 단점이 있다고 한다면 SK텔레콤에 대한 그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말 그대로 SK텔레콤이 뭔가 그 고객 유치를 못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엔텔스도 말 그대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은 바로 그겁니다. 사업자, 그러니까 공급자를 좀 많이 늘려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네. 두 번째 뉴스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엔텔스라는 기업 그리고 M2M 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살펴본 내용은 NFC 산업에 대해 살펴보면서 또 기업은 엔텔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세 가지 준비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남았네요. 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지금 최근에 굉장히 그 재밌는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태풍 피해 예보도 가능하다는데 그 태풍 피해 그 단순한 그 태풍 피해가 아니고요. 피해 규모를 정확히 말해주는 겁니다. 이 규모. 네. 그러니까 어떤 태풍이 불었을 때 그것들이 이제 얼마만큼 산업 규모에서 피해를 일으킬 것이냐 이런 것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좀 늦었고요. 늦게 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측면이고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그러냐면 이미 10년 전부터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해서 뭐 산업 피해가 얼마 정도 있을 거면 그 피해 줄이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뭐 자금을 미리 모아놓고 피해가 실제로 발생을 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자금을 공급한다든지 이런 체계를 마련해 놓고 있는데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점차적으로 지금 해가고 있는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뭐 태풍이라는 게 뭐 그렇게
그 피해를 입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않냐라고도 할 수가 있지만 막을 수 있으면 막고 그 규모 자체가 커질 수 있으면 미리 대비하는 거는 뭐 나쁠 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과거에서는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방어하는 데 의존하는 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네. 보험이죠. 수해 피해에서 보험 이렇게 하고 있지만 미리 예측하면 보험사도 좋고 여러 산업들도 그만큼 피해가 안 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는 이게 이번에 나온 기사 중에서 가장 재밌었는데요. 이 태풍 피해 예측에 대해서 아마 각국 정부는 더 많은 힘을 기울일 겁니다. 왜 그런가 한번 보면 이게 왜냐 블랙스완 개념입니다. 이게 나오죠. 검은 백조라는 뜻이죠. 탈레비라는 사람이 쓴 그 책인데 블랙스완 말 그대로 검은 백조라는 겁니다. 보통 백조 같은 경우는 대부분 흰색이죠. 네. 흰색이 흑조라고 그러니까 해야 되겠네요. 흑조네. 원래 백조인데 흑조가 있다. 그거는 굉장히 가능성이 희박한 겁니다. 희박한 건데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작은 일들이 발생을 했을 때는 굉장히 큰 충격이 온다라는 것이죠.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 그리스가 디폴트 되냐 안 되냐, 미국 정부가 디폴트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물론 가능성 돈으로 틀어막고 있는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그게 해결된 건 아니고 말 그대로 신용카드 돌려막기 아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고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스도 지금 그 사태가 지금 현재 신용카드 돌려막기로 그렇게 가고 있는 건데 틀어막고 있으면 틀어막고 있고 또 돈 풀면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데 사소한 사건들로 인해서 만약에 그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큰 후폭풍이 오게 됩니다. 마치 부메랑처럼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결과인데요. 바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가능성이 적은 일이 더 무서운 거예요. 태풍 피해 그거 얼마 되겠어? 뭐 저기서 태풍이 이제 불기 시작했다라는데 그거 얼마 되겠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런 게 더 무섭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덤비는 것이 더 무섭듯이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정부들은 이런 어떤 그 태풍 피해에 대해서 추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네. 많이 좀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될 거고요. 투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제가 그냥 단순히 예측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 변화 동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설비를 갖추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것들 보게 되면 실제 사례가 있죠. 예전에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2005년에 카트리나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카트리나라는 허리케인이죠. 그래서 멕시코만 연안을 강타했습니다. 근데 멕시코만 연안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유사들이 굉장히 많죠. 거기 많기 때문에 이쪽을 멕시코만 연안을 이 카트리나가 강타를 하게 되면서 정유시설이 망가지고 하면서 이 국제 유가가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실제적으로 증시가 좀 안 좋았었습니다. 근데 경제에 이제 악영향을 좀 끼치긴 했는데 다시 한번 뭐 대세 상승장이 오긴 했죠. 오긴 했는데 일단 물가를 낮춰줬다는 게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좋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네. 2005년도에도 이 사건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유가가 그대로 천천히 상승하면서 그렇게 고탄력으로 가지는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상황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예요. 유가가 고유가에 있는데 만약에 올여름에 혹시나 모를 태풍이 허리케인이 불어서 멕시코연을 강타해서 국제유가가 급상승하게 됐을 때 그 국제유가는 큰 폭으로 다시 한번 하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렇게 되면 물가 부담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2013년 만약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나면 2013년이 대세 상승장이 잘 될 수 있다. 근데 2012년은 아직까지는 모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쨌거나 그런 것들 경제에 악영향입니다. 근데 지금 기사가 나왔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최근 10년간에 이 태풍 강도가 점차적으로 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이제 지구 온난화 영향이죠. 이것저 그 전에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지구 온난화가 되면 태풍이 발생할 수 있는 그 확률 자체가 그러니까 개수가 많아지고 말 그대로 많은 수분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센 태풍으로 이제 발생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 같은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전에 제가 뉴스 기사를 또 한번 보여드렸었지만 해수 온도가 또 빠르게 상승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사실 이런 확률들 그러니까 올해 2012년에 과연 2005년 같이 카트리나 같은 허리케인이 멕시코만 연안을 강타할 것이냐, 강타를 못할 것이냐, 그것은 확률적인 얘기지만 확률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높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점들이 지금 현재 좀 우려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각국에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풍 피해라는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예보를 좀 해주는 것이 좀 가능한 추세이기 때문에 일단 네.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나오는데요. 결론을 따지게 되면 이거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업인데 코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여기 전부 다 이제 알고 계시는 게 이제 카지노에 집중하고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카지노 자체는 캐시카우입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창출해내는 능력을 뿐이고 사실상 성장 동력으로는 부족하죠. 카지노 모니터
뭐 아무리 카지노를 세우고 카지노 교차 수요가 된다고 해도 언젠가 한계가 도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코텍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새로운 제품들을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때 뭐 보여드렸지만 멀티 디스플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상황실 모니터 등이 있는데 기상청 상황실 모니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모니터가 아닙니다. 거기 뭐 보면 터치하는 것도 되고 이렇게 거기 분석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좀 나오는데 말 그대로 특수 모니터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상청 상황실 모니터 공급이 확대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이 상황실 모니터, 그러니까 그 기상청뿐만이 아니라 항공 관제탑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많은 공급을 원래 해주는 기업이 이제 바코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전 세계에서 이게 50% 점유율이 넘어가죠. 이 상황실 특수 모니터라는 게. 그러니까 뭐 군사도 있을 거고요. 기상청도 있을 거고요. 이런 등등등 상황실 모니터가 있는데 이 바코라는 기업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 100억 원 정도의 지금 코텍에 발주 물량을 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이었어요. 여기서 매출이 하나도 안 나왔었어요. 네. 영원이 매출이, 빵원이었는데 여기서 매출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아까 그 앞에서 말했던 말 그대로 태풍 피해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들이 노력을 많이 할 거다. 네. 그런 것이 거짓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예측만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조금씩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전에도 미리 예측은 해놨었죠. 예측은 해놨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측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봐야 되는 건데요. 예. 그래서 결론은 뭐 카지노 모니터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거를 오늘 그 PT를 작성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중국 얘기를 오늘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데 중국 누가 언제 한번 중국이 긴축하나 하겠다라고 확실하게 말한 적도 없는데 말 그대로 기대감만 부풀어서 기계주들 엄청 올라가고 건설주도 엄청 올라가다가 말 그대로 중국이 긴축 계획 없다. 세계 경제를 위해서는 긴축 풀지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갑자기 우수 떨어지면서 나오는 말이 이제는 기계건설 아니라 음식료로 가라. 굉장히 이런 것들을 실적 자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적을 추정하는데 이게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말 그대로 더 떨어질 거예요. 왜 안 한다고 했으니까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시면 돼요. 기대감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사업할 때는 분명히 비용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비용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만약 그 기대감이 안 이루어지게 되면 이 비용만큼 주가는 빠지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가가 어떤 지점에서 이렇게 올랐다라고 하면 그런 모멘텀으로 올랐다고 하면 사실상 이 모멘텀이라는 게 기대죠. 이게 만약에 모멘텀이 실제화되지 않으면 이렇게 떨어져 버립니다. 이 선을 다 돌파하는 경향들 다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은 좀 중국 관련주들 말 그대로 뭐 기계라든지 건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는 게 좋고 다만 미국이 건설 경기가 좀 좋아지게 된다면 어느 정도 버틸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그러니까 너무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확실하게 믿지 말라는 거 이 기사를 통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본 기사는 우리 기술로 기상 예측까지 가능하다라는 내용이었고 그 뉴스의 배경과 여파에 대해 살펴보면서 기업은도 코텍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코텍이란 기업은 카지노 업황 얘기해보면서 지난번 강의 시간에도 한번 짚어봤던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총 세 가지 기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로 삼성 SDI 그리고 엔텔스 마지막으로 코텍까지.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기업 사이에 연관성도 있나요? 네, 물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강의에 어떻게 보면 핵심이 바로 이제 지금부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순히 어떤 한 사람만 보고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오늘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코텍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물론 코텍이라는 기업을 처음 선택했을 때 저는 분명히 뭘 보고 선택을 했었냐면 미국의 뭡니까? 재정 적자라는 부분들이죠. 재정 적자라는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을 메우기 위해서는 미국이 뭘 해야 되냐면 결국 카지노들을 많이 설립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요.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설립이 되게 됐을 때 코텍이 전 세계에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거, 그 카지노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시장 점유율이 예. 약 56%가 넘어간다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것을 잡았던 거죠. 이 첫 번째로 코텍이라는 기업을 보자라고 해서 갔죠. 실제적으로 탐방을 하러 갔습니다. 탐방을 하러 가서 물론 제가 그 고생한 얘기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고서 거기서 이제 그 IR 담당하시는 분이랑 얘기 나누고 막 하는 과정에서 저도 이제 처음에 이 기업을 갈 때는 카지노만 이제 보고 갔는데 네. 말 그대로 신사업 쪽이 굉장히 또 많이 있는 겁니다.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가장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저는 사실상 상황실 모니터 쪽이었어요. 여러분들 이거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요.
군사 관련된 산업들은 굉장히 좀 면밀히 좀 살피시는 게 좋습니다. 웬만하면 전 세계에서 말 그대로 각 국가에서 지출하는 건 국방비가 네. 제일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군사 관련한 네.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 그 기업들은 굉장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군사 상황실이 들어간다는 소리 듣고 솔직히 말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특수 모니터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런 쪽까지 쓰이기도 하는구나라고 해서 그때 이제 코텍을 말 그대로 이 기업은 괜찮다. 물론 펀더멘탈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분석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상 추정치는 제가 안 잡아요. 네. 예상 추정치는 제가 잡지 않고 거기 가서 예상 추정치를 내놓는 걸 보고서 거기서 조정을 합니다.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이 현실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정을 해가는 과정인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상하실 모니터라는 부분 보고 매출은 빵원이지만 굉장히 좀 어떻게 믿음이 많이 갔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대박 플러스를 계속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건 뭐냐면 바로 그 기상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불거질 거리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면 기상청 상황실이라는 얘기를 제가 딱 들었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좀 더 확신성을 가졌겠죠. 그래, 매출이 이 회사는 이걸 만들어 놓으면 언젠간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들어놓은 거죠. 근데 그것을 제가 그때 평가해서 말 그대로 실적 예측치를 이렇게 내놨었지만 그 실적 예측치에 거기는 상황실 모니터 쪽은 제가 빵원으로 계상을 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네. 빵원이 하나도 매출이 안 나온 거예요. 하나도 매출이 안 나온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예, 아무튼 이런 코텍의 그 어떤 특수 디스플레이가 이제 가능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번에 이걸 얘기하면서 의료 헬스케어 얘기하면서 제가 한 말씀 드렸던 게, 뭔가, 그러니까 의료 헬스케어에서 그 환자들과 말 그대로 의사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죠. 뭐 진단이 어떻다 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진단을 했어요. 근데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어떤 진단을 내려줄 수가 있을까요? 뭘 봐야지 알 거 아닙니까? 뭐 초음파를 찍어서 그러니까 우리 그 산부인과 그러니까 임산부들 이제 가게 되면 뭐 초음파 찍고 거기서 이제 아기들이 어떻고 아기들이 어떻습니다. 건강합니다. 진단을 하는데 네. 의사들이 뭐 청진기만 꽂고 어디 아프냐 이건 건 절대 아니죠. 말 그대로 간접적으로 진단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모니터를 통해서 보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기상청에서 진단을 하거나 군사에서 작전을 짤 때 분명히 그런 것들을 통해서 통계치를 내게 됩니다. 맨 처음에요. 이 통계치를 내게 되고 이 통계치를 토대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결국 결말이 나오는 거죠. 네. 어쨌든 간에 그런 통계치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특수 디스플레이의 코텍의 디스플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다른 쪽도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코텍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있으시면 제보를 통해 주시면 제가 또 알아볼게요. 일단 두 번째 그래서 볼게요. 그 다음에 엔테스 분명히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데 되게 연관성 없어 보이지만 아마 강의 잘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네. 정보 받았어요. 자,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 분석을 하든지 뭐 스마트폰을 받든지 이렇게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엔테스라는 회사가 좀 대단한 기술을 갖고 있는데 뭐 대단하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엔 대단한데 옛날에 센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네. 더스트 센서라고 이거는 완전 초미래 기술인데요. 뭐냐면 우리 공중에 이제 센서가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먹어도 상관없는 건데 이게 센서예요. 더스트 센서라고 거의 진짜 초미래 기술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기 중에 습도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럼 그 센서가 떠 있으면 그대로 되진 않죠. 이걸 전송해야 되죠. 전송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저기 적도 지방에 말 그대로 그런 더스트 센서나 아니면은 그냥 일반 센서가 뭐 어떻게 떠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거기서 뭐 수분이 얼마만큼 증발하고 있고 지금 순간에 온도가 얼마만큼 올라가 있고 그런 것들을 측정할 수가 있겠죠. 측정한다고 다가 아니죠. 물론 그런 산업에 있어서 제가 핵심으로 꼽는 거는 물론 센서가 맞습니다. 센서가 맞는데 이 센서를 정보를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디스플레이로 받든지 스마트폰으로 받든지 뭔가 받아야 돼요. 이게 바로 전송하는 시스템이 이게 M2M입니다. 이게 M2M인데 엔테스도 여기서 그렇게 매출 비중이 크진 않아요. 근데 그런 기사들이 나왔기 때문에 엔테스도 그렇게 되면 M2M 시스템을 이제 좀 더 이용할 수 있고 매출 추이가 더 늘어날 수 있겠구나. 지금 매출 추이는 그렇게 크게 늘어나는 폭은 아닙니다. M2M 이 플랫폼 기반에서 이 서비스 부분이요. 근데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겠죠. 말 그대로 지금 기상에서는 분명히 이 M2M 시스템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태블릿 PC를 통해서 오늘 날씨가 어떤지 그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이 약간은 안 맞는 이유가 뭐냐면
센서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고 그런 기술은 어쨌든 개발할 수 있고요. 발전될 수 있는데 일단 그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우리가 또 가져올 수 있고 접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됩니다. 일단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 NTS의 이 MTM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는 게 이제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중요한 것은 성장 동력이라는 겁니다. 캐시카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실 수 있는 분들은 평가 요소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평가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주가를 예측하고 그럴 때는 굉장히 좀 이렇게 탁월하게 수익력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이제 삼성 SDI. 그러면 삼성의 SDI는 도대체 뭔 상관이냐? 2차 전지 만들고, 뭐 디스플레이 만들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럼 디스플레이가 연결되어 있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이용하죠. 이게 물론 2차 전지라는 부분하고 좀 맞물리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틀립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풍력이라든지 이 태양광, 이런 것들이 풍력이나 태양광들이 만약에 에너지 효율성이 좋다고 하면 말 그대로 모이면서 바로바로 쓰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면 괜찮은데 사실상 그렇지는 않죠. 이 신재생 에너지들의 단점은 뭐냐면 효율성입니다. 굉장히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풍력이나 태양광이 잘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삼성 SDI가 실제적으로 주력하고 있는 것은 물론 2차 전지 부분이 있지만 에너지 저장 시스템입니다. 말 그대로 신성장 동력을 위해서요. 네. 여기도 뭐 태양광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저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언제 부각이 됐었냐면 일본 대지진 때 부각됐죠. 일본 대지진이 왜 일어나서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원자력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원자력 피해가 일어났던 이유는 뭐냐면 냉각이 안 돌아갔는데 지진 때문에 전기 공급이 끊겨서 그런 결과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가 나왔던 게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있었으면 많은 전력들을 확보해낼 수 있었을 거고 일본이 원자력 피해를 안 봤을 거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그때 삼성 SDI가 후에 부각이 되더니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렇게 그게 크게 올라갈 만큼 이렇게 수익성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근데 그것들도 역시 그때 당시에는 잘못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말 그대로 거품이 꼈습니다. 태양광과 함께 거품이 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점들이 지금 현재 와서는 거품들이 많이 좀 해소된 측면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죠. 어떤 우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제 전력을 비축한다라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 차원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종합을 해보면 이제 이거 보죠. 이제 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 해석을 하고 정보를 지금 전달을 하게 됩니다. 전달을 하게 되면서 그 뒤를 이어서 이런 것들 전달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뭐 태풍이 올 거야 뭐 그런 것들을 예측을 하게 되면서 뭐 어떤 피해가 있을 거고 규모가 얼마 될 거고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것들이 닥쳤을 때 그렇죠. 자연재해를 누가 어떻게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안다고 하더라도요. 만약에 말 그대로 작년같이 일본만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정도의 해일이 밀려올 때 그거를 어떤 수단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안다고 해도 못 막죠. 이제 그런 점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분명히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 제가 따로 뽑은 것 같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이 산업들이 이어집니다. 이것들이 이제 뭐라고 볼 수가 있겠냐면 바로 포트폴리오의 중요성입니다. 포트폴리오. 네.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짤 때 나는 바이오가 좋으니까 바이오 사야지 아니면 네. 뭐 음식료가 좋다니까 음식료 사야지 라고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포트폴리오는 그렇게 짜서 아무런 효용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관계되는 산업들이 있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 산업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앞전에 이 코텍하고 그러니까 삼성 SDI, 엔텔스, 코텍 같은 경우는 관계 산업을 통해서 말 그대로 이 산업들이 선정했을 때 같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가져가는 거고 해지용이 있습니다. 해지용이라는 거 다 아실 거예요. 어느 부분이 수익이 났을 때 어느 부분이 방어를 해주고 그런 점들이 이제 해지용이라고 있는데 두 개 중 보통 하나로 많이 그러니까 짜는 방법들이 있는데 보통 이 방법도 괜찮고 이 방법도 괜찮지만 상대적으로 해지라는 것은 어느 정도 수익성을 좀 떨어뜨리면서 안전성을 크게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 방법이 더 수익성은 큽니다. 근데 이 해지도 공격 해지가 있고 방어 해지가 있죠. 공격 해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원달러 환율에서 원화가 강세가 되고 달러가 약세가 된다 한다면 달러는 막 파는 겁니다. 막 팔고 원화는 막 사들이는 거죠. 그러면 원화 올라가고 달러 내려갔을 때 이중으로 굉장히 큰 수익을 보게 되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공격 해지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한번 짜보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포트폴리오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사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연관 산업이 되어 있냐라는 거 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산업이라는 거는 혼자 가지 않죠. IT 기술 백날 발전하면 뭐합니까? 그거 쓸 수 있는 기업들이나 기술력이 안 받쳐주면 결국 그 사람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관 산업 자체와 파급 여력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가끔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면서 이제 종목 상담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일부 투자자들을 만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30% 비중을 담았답니다. 뭐 이건 괜찮아요. 50% 비중을 막 담았대요. 100%도 있어요. 네. 저는 진짜 이 말 들을 때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는 그럴 정도로 어떤 기업을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 기업을 100% 신뢰한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제가 경영을 해서 제 회사를 100% 믿냐라고 해서 저도 그러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말 직접 경영을 한다라도. 근데 남이 경영하는데 그걸 어떻게 100% 믿고 투자를 할 수가 있냐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격 해지도 아니고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자제하시기 바라겠고 50%도 상당히 좀 높습니다. 높고 30% 자체도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 분산 투자의 중요성이라는 게 뭐냐면 왜 분산 투자를 이렇게 여러 개를 해놓냐면 아까 그 앞전에 말씀드렸던 이 세 개의 기업이 만약에 움직인다 했을 때 갑자기 카지노 막 세운대요. 그럼 코트에 올라가겠죠. 이 엔테스랑 지금 삼성 SDI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게 무조건 펀더멘탈이 좋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펀더멘탈이 늦게 부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먼저 부각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 시기가 누구도 몰라요. 뭐 언제까지 얼마 간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부각받을지 모르고 다만 예측을 요 정도에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가 맞아떨어지는 거를 노리고서 들어가는데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말대로 이거는 안 뜨고서 커지노는 무산됐는데 갑자기 NTM 시스템이 엄청나게 뜹니다. 엔테스 요즘에 가는 이유는 NVA 엔어 때문이에요. 그 NTM 때문이 아니라 아무튼 그런 것들도 있고 삼성 SDI가 뭐 최근에 계속 또 하락하고 언제까지 하락할지도 모르죠. 이제 그런 점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한번 만난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중요성이라는 거를 오늘 강의에서는 좀 이렇게 좀 강조를 하고 싶은 바입니다. 네, 이렇게 삼성 SDI와 엔텔스 그리고 마지막 코텍까지 산업적인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로 묶어서 포트폴리오에 담아보는 분산 투자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성규 팀장님의 강의를 함께 들어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퀴즈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정답 알아내셨죠?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검은 백두를 뜻하는 말로 가능성이 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화제가 되었던 탈레비 쓴 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블랙스완, 2번 도널드 덕, 3번 월스트리트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정답과 함께 연락처를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이나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락을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매일매일 2분 추첨해서 저희가 3월 31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는 서울경제TV 부산 강연에 초청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그리고 오늘 팀장님 강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박플러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소개해 드릴게요. 3월의 마지막 날이자 마지막 주말이기도 하죠. 토요일에 3월 31일 토요일 부산에서 서울경제TV가 강연회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강의 주제는 2012년 증시 대전망인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홈페이지 통해 빠르게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요. 하창봉 팀장님의 강의 준비했으니까요. 내일도 큰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